가장 먼저 공천이 확정되셨잖아요. 그 4명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통합 통합도 하기 전에 공천이 확정됐는데, 그러면 이제 통합이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쪽 후보들이 들어오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거를 물었을 때, 당내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통합으로 다른 인물이 들어왔어도 그 4명은 경쟁력 있는 인물이다. 어차피. 그래서 미리 이렇게 선정을 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의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경쟁력이요? 네. 글쎄요. 한마디로 축약을 한다면 기대감 아닐까요? 저의 어떤 행정 경험이나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아왔던 여러 가지 판단, 정책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 구민 여러분들, 유권자분들의 기대감,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이곳에서 골목으로 시당통으로 뭐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분들 정말 뭘 필요로 하는지를 들으려고 애썼고, 한마디로 말해서 대면 접촉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걸로 지금 제가 그 정치권에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의 요소가 돼서 이 사람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뭐 그런 판단을 해주신 덕분에 가장 먼저 1호 공천을 해주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기대감이라는 건 이제 유권자들의 기대감도 있고 좀 당내에서도 기대감도. 유권자의 기대감이 높아야 당내에서 그 판단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 이제 좀 일찌감치 지금 계속 이제 면접을 하고 있는데 일찌감치 면접을 하셨잖아요. 이제 면접 때는 뭐 어떤 질문이 오갔었나요? 통상 하는 질문 중에 이제 제일 그 전형적인 게 1분 자기소개, 그 다음에 필승 전략,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다들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상당 부분의 시간을 당부에 할애를 하시더라고요. 혼자만 선거 이길 생각하지 말고 주변 지역까지 좀 같이 챙겨주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공천 그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서울을 넘어서서 여기가 이제 지리적으로는 가까운 구리 남양주까지 좀 챙기는 후보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굉장히 저는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저한테는 종로에서의 패배의 쓰라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좀 다소 저로서는 억울한 평이었는데, 지지율이 좀 앞서니까 주변 지역 지원 유세 하러 다니는 무리수를 두다가 이제 표가 떨어졌다, 이런 평가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지역 선대위원장이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 선대위원장이 바로 옆 지역구 정도의 지원 유세 와달라는데 그거 안 가는 것도 사실 도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정도 한 게 이제 선거 기간 내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방송에 자료 화면으로 나가다 보니까 마치 계속 다닌 사람처럼 돼버려가지고 나중에 선거에 지고 나니까 패인이 그걸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싶은 우려가 들어서 순간적으로 좀 움찔했죠. 그랬더니 그 표정을 읽으셨는지, 당연히 옆에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표정이 그렇게 당황스러운 표정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로 좀 그걸 진심으로 바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정말 당황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의 면접이랑은 좀 달랐겠네요, 정말. 그게 제일 다른 풍경이었겠죠. 네. 그럼 이제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상대 후보를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이제 고민정 전 대변인. 그래서 좀 어떻게 해볼 만한, 상대해볼 만한 상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분이 아직 이 지역구에서 어떤 정치를 하실지, 어떤 정책을 펼치셔서 광진구의 발전을 도모하실지에 대한 포부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너무 앞질러서 그분에 대해서 평을 하는 것은 정말 뭐 예의에 어긋날 것 같고요. 예의 주시를 해야 되겠죠.
후보가 오셨으니까 이제 어떤 청사진을 펼치시는지를 좀 보면서 제 마음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약간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제 나만 알고 끝낼 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치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 문재인 정치를 보여줘. 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으로, 그러니까 대변인으로 있지 않고 총선에 나감으로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뭐 그런 뜻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좀 이제 보셨을 때 문재인 정치라는 거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친문 핵심으로 좀 대변되잖아요, 고민정 대변인이. 그래서 이 친문 핵심 이 인력과 대항하려는 전략은 어떤 게 있으실지? 글쎄요, 뭐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정도의 선족표는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민생도 실패했고 안보도 실패했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고 집권한 정당인데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을 더 어렵게 힘들게 했고, 이런 평가는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번에 유권자분들이 심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이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대변하실 준비가 돼 있으시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이제 전략 좀 있을까요, 이제? 글쎄요, 거기에 무슨 전략이 필요할까요? 선거를 전략으로 치르는 건 아니거든요. 진심과 정책으로, 그 다음에 성과로 치르는 것이지.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 여러분들께 이미 많이 알려드렸고 또 알고들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공평하고 정직한 평가를 받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와 비교했었을 때도 이제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막 이렇게 청와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본인들도 자신의 그거를 내세울 때 이제 청와대 출신이다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또 높게 치기도 하잖아요, 유권자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대항하는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문재인 정권의 특히 청와대 출신이다라고 강조하시는 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의 업적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겠죠. 그 점에 대해서 유권자분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구하는 것, 그게 야당의 선거에 임하는 전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광진에서 이제 좀 계속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하셨잖아요. 그 광진에서 어떤 거를 좀 펼치실 생각이세요? 광진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해야 좀 선거에 또 이길 수 있고, 또 광진 주민들이 원하는 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광진 주민들은 지금 굉장한 발전 욕구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원래 성동구에서 분구되어 나온 것이 광진구거든요. 그게 95년도인데 그 이후에 지금 한 25년이 흐르면서 광진구가 성동구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성동구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광진구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상권을 25개 자치구를 쭉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상권이 활성화된 곳이 상위권이라면 성동구는 상위권에 가까운데 광진구는 하위권에 가깝고,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광진구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발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편이죠.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제시하고 판단을 받는 것, 이제 그것이 이번 선거의 광진구에서의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발전과 좀 경제적인 이런 거를 좀 더 포인트를 맞추시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나 발전 욕구와 함께 이제 삶의 질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 어떤 정책과 어떤 시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이 지역에서 할 수 있게 되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겠죠. 좀 더 구체적인 정책 같은 것도 좀 생각하시는 건 있을까요? 이제 상대방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도 좀 봐가면서 좀 균형을 맞춰가면서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제 막 정해진 거잖아요. 이제 상대가. 그래서 이제 막 좀 더 이렇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준비해야 될 과정 같은데, 그동안은 이제 되게 뭐 임종석도 나오고 뭐 이광재, 김동연 뭐 여러 카드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머리를 굴렸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약간 빅매치가 예상되는 이런 곳인데, 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후보는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해볼만 하다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어떤 선거든 자신과의 경쟁이지 상대방과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곳 광진에 출마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 꽤 할 기간이 길었습니다. 사실 정치에 입문하겠다, 출마하겠다고 본인의 결심을 밝힌 다음에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상당한 마음의 준비와 정책의 준비를 했으리라고 저는 믿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그 정책 경쟁의 선거, 누가 광진 구민들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경쟁, 그것이 이 선거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더더욱 이제 광진에 대해서는. 근데 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두 분의 인지도도 이제 몫을 하잖아요. 두 분 다 이렇게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데, 근데 인지도 면으로 봤었을 때 이제 상대 후보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정치 공백기가 꽤 길었습니다. 시장 이후에 지금 9년째 현실 정치에서 배제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광진구의 골목골목, 뭐 시장에 가서 나가서 서 있었던 시간으로 치면 아마 어떤 후보 못지않게 제일 길었을 겁니다. 이제 바로 그런 그 대면 접촉을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 직접 접촉하면서 애환도 듣고, 그리고 어떤 점을 필요로 하시는지 대화도 나누고 하는 것으로 그동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활동을 하신 시간이 좀 더 기니까 아무래도 주민들한테는 이제 인지도 측면에서는 좀 자신이 있으신 거죠? 아무래도 갑자기 오신 분하고 오랫동안 이곳에서 지역 주민과 호흡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고민을 함께 나눈 사람이 인지도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 SNS도 이렇게 제가 좀 살펴봤었는데, 페이스북이나 이제 뭐 유튜브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페이스북도 사실 정치인들이 페이스북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정치인들 이렇게 막 길게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재밌는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SNS로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SNS 전략이나 이걸로 이렇게 뭐 추구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SNS에 공을 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이유는 이 지역 유권자들이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습니다. 흔히 말하는 2030이라고 하죠. 이제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18살부터 39살까지 2030의 비율이 40%가 넘고요. 50세 밑에, 그러니까 49세 이하의 유권자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평균 10%, 15%가 높은 편이에요. 그런 젊은 층과의 소통에 대한 열망, 그것을 SNS로 표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싶다. 여러분의 감각에 내가 맞추고 싶다. 라고 하는 제 강력한 의지의 표시죠. 아마 얼마 전에 뭐 아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춘다든가 뭐 이런 모습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또 뭐 오세훈의 동네 한 바퀴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누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지금 언급하신 SNS의 모습일 텐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나 열망을 나타낸다. 이렇게 봐주시면 아마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광진의 그 인구 구조가 이제 좀 다른 데랑 보다 이렇게 더 젊고 뭐 이런데, 보면은 이제 한국당이 한 번도 승리를 못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구 구조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줬을까요? 사실 그 30, 40대에 민주당 지지층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한국당이 한 번도 승리를 못한 이곳에서 승리를 이끌기 위한 전략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또 SNS로 해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소구하는 거 말고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선거는 진심과 정책의 승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젊은 유권자분들께서 어떻게 양 후보의 진심을 느끼느냐, 그리고 또 그들의 정책이 과연 어떻게 우리 젊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경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젊은 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준비된 공약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오늘은 뭐 짧은 한 3분 30초짜리 영상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다 지금 스스로 생략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젊은 층의 안전, 편리, 행복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직에 있었던 경험도 있으시니까 이렇게 직접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일을 하기에는 좀 더 이렇게 자신이 있으시겠네요. 아무래도 일머리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건 꼭 지금 뭐 광진에 출마한 후보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후보들과 견주어 봐도 사실 간단하게 밥을 하나 지어도 많이 밥을 지어본 사람이 실패의 확률이 적고 더 맛있는 밥을 짓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의 경험이라는 게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시장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하는데 이제 또 이후에 이제 후임 시장님이 3선을 또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 시장의 정책에 대한 평가 같은 거는 어떠세요? 글쎄요. 뭐 전임 시장으로서 후임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게 조금 좀 멋쩍기는 합니다만은 불행하게도 후한 점수를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시정을 펼치셨습니다. 짧게 표현한다면 행정을 지나치게 정치화했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때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였는데 그 비결이 서울 시내에 운행되는 약 8천여 대의 시내버스의 경유 엔진을 CNG 엔진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줄었었거든요.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60 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미터 정도였던 것이 제 임기 말에는 40 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미터로 엄청나게 수치가 줄고 제 임기 초에는 여기 까맸던 하얀 와이셔츠 하루 입으면 까맸던 거 임기 말에는 거의 없어졌었거든요.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했죠. 미세먼지가 심했던 날 뭐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준다든가 광화문 광장에 수백 명, 뭐 천몇백 명인가요? 모아놓고 토론회를 개최해서 해법을 모색한다는 이벤트를 한다든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황당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그때 2011년에 있었던 그 무상급식 논란도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텐데 이제 좀 돌이켜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사실 그때 무상의료니 또 뭐 무상등록금이니 이런 것들이 줄줄이 예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빈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잘 사는 분과 어려운 분과 상관없이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의 문제제기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많이 윤색이 됐죠. 어쨌거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후상박 어려운 분들에게는 많이 복지를 제공하고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께는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이 덜 가는 형태가 바람직한 복지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면 이제 자리를 걸고 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무리수는 두지 않겠죠. 그때는 정말 피가 끓고 정열이 넘치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런 실수도 했는데요. 어쨌거나 그때 지키고자 했던 가치 그건 지금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시각에서 이제 앞으로 광진에서 펼칠 정책들도 이렇게 글쎄요, 국회의원이 각 지역구에서 펼쳐지는 정책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국가적인 정책을 논하는 자리니까요.
어쨌든 그런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2011년 이후에 또 한 9년 정도 좀 공백기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공백기 동안 그래도 조금 국민들에게는 조금 잊혀진 면도 있는데 이거를 좀 극복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광진에 와서 지금 골목골목 누비면서 많은 주민분들을 뵈려고 노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여름 삼복도에서도 이곳 자양시장이나 노른산시장 한가운데 서서 당원 모집하고 지나가는 분들께 말씀 듣고 하는 주민 접촉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아마 다 이렇게 기록 영화처럼 다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그런 저의 노력이 사실은 그런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리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지난 총선에서는 또 종로에 출마를 하셨잖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황 대표가 이제 종로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데 이제 먼저 한 출마자로서 어떤 이야기 좀 해주고 싶으세요? 종로요. 종로는 저는 굉장히 정직한 지역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때 4년 동안을 의정활동을 그곳에서 열심히 한 후보를 이기겠다고 제가 갔던 게 선거 4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선거 있기 4개월 전에 가가지고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걸맞는 정책 공약을 준비하고 한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제가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낙연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역을 결정을 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 분께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은 거의 동일하다. 유불리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대 선거를 쭉 비교 분석해 보면 보수당과 진보당, 우파 정당과 좌파 정당을 지지했던 그 비율이 거의 서울의 평균 정중앙에 가깝습니다. 종로 지역구의 특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한쪽에 표를 조금이라도 더 몰아주는 경우에 그쪽이 승리하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어느 후보가 정말 진심으로 좋은 정책을 갖고 더 열심히 뛰느냐 이걸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두 분 다 아마 열심히 뛰어서 평가받는 쪽이 유리한 선거인이만큼 열심히 뛰셔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한 2달 조금 안 남았는데 해볼 만한 선거겠네요. 열심히 뭐 어차피 주어진 환경은 같은 셈이니까요. 그럼 이제 합리적 개혁 보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치인 오세훈에게 거는 기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처음에도 이제 기대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합리적 개혁 보수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치인 오세훈을 떠올리시면 또 서울시장 오세훈을 떠올리시면 무리한 약속하지 않고 그리고 약속한 것은 꼭 지키고 그리고 표현을 하더라도 과격한 표현은 스스로 자제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아마 기억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합리적 개혁 보수다 이런 수식어를 붙여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혁 보수 부분은 합리적을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개혁 보수 부분은 보수는 원래 경쟁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그 경쟁이 무자비한 경쟁이 아니라 경쟁할 땐 경쟁하더라도 그 경쟁에서 뒤처진 분들, 어려운 분들을 잘 보듬어 안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개혁 보수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저의 정치 행보가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그러면서도 발전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인 경쟁을 할 때는 제대로 경쟁을 해서 그것이 국제적인 경쟁에서 또 이 어려운 정말
세상에 쉬운 거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발전을 기약하는 그런 에너지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를 최대한 양립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철학적인 기반을 가진 정당이 돼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 개혁 보수라는 세간의 평가는 저는 매우 저로서는 자랑스러운 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경쟁에서 뒤처진 분들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당대표 경선 했었을 때 이제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야 한다는 표현도 하셨었는데,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어떤 인터뷰에는 이제 태극기 부대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는 조금 이렇게 다른 표현도 하셨는데, 그럼 이제 합리적 개혁 보수의 입장에서는 이제 탄핵과 관련한 지금 입장은 어떠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일이다. 그러니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 미래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라는 뜻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하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분의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분을 버리고 가자는 뜻이 아니라, 그 탄핵이라는 과정은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우리 역사 속에 이미 끝난 일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사법적인 판결을 받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 보수의 어떤 통합적인 정치 행보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보수의 분열이 결국은 또 다른 국가적인 비극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는데 장애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하자는 뜻에서 했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있을 수 없죠. 그럼 이렇게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통합당이 출범을 했잖아요. 이제 통합당이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통합당의 성공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통합당이 민생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한테 새로운 이 통합된 정당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면 저는 조금은 좀 세련된 맛은 없지만 민생당이다 이렇게 짓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국민들 민생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뭐 안보도 중요하고 외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내 생계,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우리 아이들 키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데에 더 큰 관심이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미래 통합당이 탄생을 했습니다마는, 그 창당 정신의 가장 바탕에는 민생이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바탕에 있어야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통합당 내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잡음이면 잡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 좀 특히 공천에 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천에 이제 아주 먼저 결정된 입장에서 좀 이제 공천이 어떻게 흐르고 있다고 좀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는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께서 굉장히 노련하게 그동안에 아주 정치 현장에서 오랫동안 쌓아오신 노하우를 충분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휘하셔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공천 이후에 사실 선거를 치르면서 자기 당 내에서의 경쟁이 가져오는 마이너스 요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최소화하면서도 공천 개혁, 다시 말해서 임무를 바꾸는 작업을 매우 효율적이고, 그리고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평가하기가 조금 이른 시점입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정말 지켜보면서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막 뭐 내가 뭐 전략 공천이 됐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막뭐 문자가 공개돼 가지고 이제 막 그 논란도 일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공천이 잘 전체적으로는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이제 마무리된 다음에 국민 여러분들이 흡족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중간 평가를 해본다면 국민적 평가가 그렇게 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희망 섞인 기대입니다. 지금 이제 또 서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선거에서 또 험지면 또 험지인 곳도 되게 많은데 이제 한강 벨트를 좀 완성을 하고 있잖아요. 공천에서도 이제 한강 벨트에 이제 또 광진을도 있고 그런데 그럼 광진을이 이번 서울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제 또 심사에서도 이제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들으셨다고 하니까. 글쎄요, 솔직히 말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책임감도 느껴지고요. 어차피 전 지역구에 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배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상 이제 골고루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그 지역 부근의 선거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더 호전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벨트라는 그 개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어떻게 하면 자기 지역구를 잘 최대한 잘 챙기면서도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참 큰 숙제입니다. 정말 그 지혜로운 그런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4.15 총선은 어떻게 예상되세요? 몇 석 정도라든지 몇 아니면 석이냐를 서울에서 예측하는 것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다가도 또 무슨 큰 사건이 생기면 금방 나빠질 수 있는 게 선거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특히 한국적인 현실이 그렇습니다. 50일 이상 남은 상황에서 그걸 예측하는 것은 부질없다 하는 게 제 판단이고, 다만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3년이 흘렀습니다. 국민들이 무섭거든요. 그리고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런 무섭고 지혜로운 국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3년 동안 유심히 관찰해 오셨거든요. 평가는 이미 하고 계실 겁니다. 그 평가가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정직한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광진에서는 한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세요? 여기는 희망이. 아무리 제가 열심히 뛰어도 이긴다 하더라도 아주 박빙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구 분포나 그 정당 지지 성향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험지로 분류를 하는 거죠. 이런저런 분석을 해봐도 여기는 낙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많은 표차의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게 험지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초능을 아껴서 열심히 뛰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형상의 격차를, 지형상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 목표로 두는 득표율 정도면 기대감까지 포함해서. 이기기만 해도 좋겠죠. 그러면 이제 그 예전에도 이제 2011년 무상급식 그때도 이제 시장직 걸면서 이제 대선 불출마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은 어떻게 생각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거는 뭐 다음의 문제고요. 여기서는 정말 그런 얘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번에 이제 50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제가 살아남느냐, 그게 제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그 약간 정리하는 거에서요. 그 고민정 그 후보 측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좀 표현할 때 뭐 교감, 뭐 공감, 뭐 젊다, 쿨하다. 약간 이런 키워드로 자신을 좀 표현했는데 이런 이렇게 비슷하게 키워드로 좀 어떤 키워드로 표현을 하실 수 있으세요? 글쎄요, 여러 가지 가능하겠지만 진짜 일꾼, 프로 일꾼,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일을 잘한다. 네. 식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할게요. 앞으로 좀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분들을 보듬어 안는 보수. 보수는 인간의 본성을 인정합니다. 인간은 원래 나를 위해서 생존하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경쟁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로 나뉠 수 있죠. 그런데 경쟁을 인정하되 그 경쟁의 결과로 처지가 어렵게 된 분들을 보듬어 안는 작업까지를 다 똑같이 열심히 한다면 그게 진정한 따뜻한 보수, 합리적 보수. 어쩌면 보수의 본질이 그걸지도 몰라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 그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치 휴지기는 오히려 공부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한 제 시간 투자는 아프리카에서 6개월, 그리고 중남미의 페루에서의 6개월, 코이카의 중장기 자문관으로 파견이 돼서 일종의 그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죠. 그런 활동을 합계 1년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미국 생활도 해보고 영국 생활도 해보고 중국 생활도 해봤는데 그 어려운 나라들에서 보낸 1년의 시간이 정말 저한테는 많은 가르침을 주었었습니다. 그때 깨달음이 아마 앞으로 제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합리적 보수, 설명드릴 때 따뜻한 보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 그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